한국은 착취자다. 영국 최고 석학 200명이 지켜보는 유엔 회의장에서 한국 보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신식민주의라고 맹비난했죠. 그런데 5년 후 같은 여성이 하버드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미래를 심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최고 석학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의 충격적 진실.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은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뼛속까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해외 투자 방식이 진정한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자랑을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경제 진출이라고 보신다면 한국 최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엘리자베스 하퍼 박사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네바 유엔 회의장, 20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죠. 한국 대표단이 방글라데시 투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들이 자신만만하게 수치들을 나열했어요. 지난 3년간 여성 고용률 200% 증가, 현지 기술자 양성 1만 2천 명.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만 들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리처드 해리슨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또 다른 착취 사례네요, 엘리자베스. 그의 말이 제 가슴속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1995년 아시아 원조 프로젝트 실패. 그때도 한국 기업들이 연루되어 있었죠. 제 경력에 큰 상처를 남긴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들이 내민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A사 용지 50여 장, 정성스럽게 제본된 자료였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허상을 포장한 종이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보고서를 반으로 찢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숫자로 포장된 착취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겉으로는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 지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몇몇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달랐어요. 그들은 화를 내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묘한 기계가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당당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선언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가서 한국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어요. 그렇게 저의 방글라데시행이 결정됐습니다. 제네바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엔 개발 포럼이 열렸죠.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한국 측에서 먼저 발표를 요청했어요. 그들의 담대함이 오히려 의외였습니다. 연단에 선 한국 연구진은 침착했어요. 방글라데시 치타공 모델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여성 고용률, 임금 상승률, 기술자 배출 현황. 숫자들이 줄지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또 숫자 노름이군. 옆에 앉은 데이비드 콜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국제 NGO에서 온 조사관이었죠. 전형적인 신식민주의 포장술이네요. 그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 발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현지 노동자 평균 임금이 300% 상승했고 여성 관리직 비율이 54%에 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공허한 선전처럼 들렸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하퍼, 런던 정책연구소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죠. 아무리 숫자를 나열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저임금 노동력 착취가 목적 아닌가요? 한국 연구진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구체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지 노동자들의 승급표입니다. 3년간 2,847명이 승급했어요. 데이비드가 끼어들었습니다. 승급이라고 해봤자 몇 달러 더 주는 거 아닌가요? 본국으로 가져가는 이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죠. 그때 한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자료를 꺼냈어요. 산재보험 가입률 100%, 의료보험 적용률 98%입니다. 화면에 보험증 사본들이 떴습니다. 이것이 착취하는 기업이 할 일인가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산재보험이라니, 이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서구 기업들도 쉽게 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보험 가입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현지 자원을 빼내가는 구조잖아요. 한국 연구진이 다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가서 검증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포럼이 끝나고 복도에서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엘리자베스. 현장에 가서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세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마음 한켠이 살짝 흔들렸거든요. 산재보험, 의료보험. 이런 건 정말 예상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놓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아니,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치타공의 충격도시 속의 공장. 방글라데시 치타공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인 기술자 김영은이 저를 맞이했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현지 옷차림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하퍼 박사님. 그의 한국식 영어가 정겨웠어요. 공장 구경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차로 20분 정도 달렸을까요? 예상했던 을씨년스러운 공장 지대가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여기가 산업단지입니다. 김영은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건물 옆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그 너머로는 학교 건물, 심지어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노동자들 주거 단지죠. 공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김영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24시간 운영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어요.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봐온 다국적 기업 공장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은 공장만 덩그러니 있고 노동자들은 멀리 떨어진 빈민가에서 통근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환기시설도 최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소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방음 시설입니다. 김영은이 설명했어요. 노동자들 청력 보호를 위해서요. 라인 중간에서 젊은 방글라데시 청년들이 한국인 기술자와 함께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배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뭘 하는 거죠? 기술자 양성 과정이에요. 6개월 교육받으면 라인 리더가 됩니다. 김영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미 200명이 넘게 승급했어요. 그때 한 명의 원로가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상이 온화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하경표라고 합니다. 그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품질 관리를 맡고 있어요. 품질 관리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여기서 만든 제품이 유럽으로 가거든요. 하경표가 말했어요. 불량품을 보낼 수는 없죠. 우린 약속을 지키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어요. 약속을 지키는 법. 단순한 말 같지만 뭔가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이 구내 식당으로 몰려갔어요. 메뉴가 다양했어요. 현지 음식은 물론이고 영양사가 짠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하는 거죠? 저는 김영은에게 물었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서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행복한 노동자가 좋은 제품을 만들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알던 착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투자 이상의 뭔가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임금은 여전히 낮지 않나? 사장. 착취인가 기회인가 현장의 목소리. 둘째 날, 김영은이 저를 공장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좋은 면만 보여드릴 순 없거든요.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빠르게 옷감을 재단하고 있었어요. 이름표에 라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10시간이요. 라시다가 손을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초과 근무 포함해서요. 김영은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기본 8시간에 초과 2시간입니다. 물론 초과 수당은 1.5배로 지급하고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한 달 임금을 계산해보니 약 $150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서구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죠.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저는 라시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라시다가 잠시 작업을 멈췄어요. 어려워요, 정말. 그녀의 솔직함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때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라시다 옆자리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자청하며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단가는 더 높지만 품질 기준은 낮은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라시다는 달랐습니다. 저는 품질반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품질반이요? 김영은이 설명해줬습니다. 품질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6개월 교육받고 시험에 통과하면 승급돼요. 임금도 2배로 오르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더 많이 벌 수 있는 초과 작업을 왜 안 하세요? 라시다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적게 벌어도 내일 값은 더 커집니다. 그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목표가 있었던 거죠. 성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품질반 교육장을 구경했어요. 20여 명의 여성들이 현미경으로 원단을 검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직접 가르치고 있었어요. 품질은 약속입니다. 기술자가 강조했어요. 유럽 고객이 우리를 믿고 주문하거든요. 그 신뢰를 배신할 수 없어요. 교육생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검사에서 불량품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교육받아야 해요. 하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임금은 낮았습니다. 10시간 노동도 길었고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단순 노동자에서 숙련 기술자로 성장할 기회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라시다와 다시 만났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라시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제가 뭔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시간 고민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착취일까요? 기회일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공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김영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고 모든 관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긴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은이 말했어요. 내전으로 인해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됐고 유럽 납기를 맞추려면 우리가 떠맡아야 해요. 주문량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벌, 3개월 납기. 현재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물량이었어요. 불가능한 주문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경표 원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가가 있을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주문을 받으면 밤낮 없이 일해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12시간 3교대로 돌려야 해요. 생산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빠듯할 거예요. 김영은이 고민에 잠겼어요. 노동자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하경표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휴식 없는 품질은 환상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피곤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으로 유럽에 가면 신뢰를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라인을 혁신해야 해요. 하경표가 칠판에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라인을 2개로 나누고 각 라인마다 2교대 운영. 대신 작업 효율을 200% 올려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단순히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공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노동자 개인의 근무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8시간씩 2교대로 돌아가요. 김영은이 설명해줬어요. 대신 라인 속도를 높였고 불필요한 동작을 모두 제거했어요. 라시다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집중해서 일하고 확실히 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경표는 매일 밤늦게까지 품질 검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7,000벌씩 나가야 해요. 하나라도 불량이 있으면 안 돼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40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량률이 0.7%까지 떨어졌어요. 평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생산하면서도 품질은 오히려 좋아진 거죠.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중력의 차이예요. 하경표가 답했어요.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거든요.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90일째 되는 날, 마지막 컨테이너가 치타공 항구로 출발했습니다. 200만 벌, 정확히 납기에 맞춰 완성된 거예요. 항구에서 컨테이너가 배에 실리는 걸 지켜봤어요.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김영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경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에 맞선 도전이었고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6장. 성장의 증거 숫자가 말하다. 90일 작전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치타공에서 더 오래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눈에 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장 근처 학교로 향하는 교복 입은 아이들을 봤어요. 깨끗한 교복, 새 책가방, 밝은 표정.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 아이들 부모가 대부분 우리 공장 노동자들이에요. 김영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년 전만 해도 학교 보내는 집이 절반도 안 됐거든요.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했습니다. 김영은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현재 노동자 가정자녀 취학률이 89%예요. 3년 전 45%에서 2배로 늘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00가구에서 아이 2100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런던 연구소와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언제 돌아올 거야? 제임스가 물었어요.
한국 비판 보고서는 언제 나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숫자에 속지 마. 본질을 봐야지.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숫자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알아챈 거죠. 화상회의를 끝내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라시다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제 품질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라시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임금도 2배로 올랐고 동생들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품질반 사무실을 구경했습니다. 20여 명의 여성들이 현미경 앞에 앉아 꼼꼼히 제품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집중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습니다. 여성 관리직 비율이 54%까지 올랐어요. 김영은이 설명해줬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치죠. 저는 그제야 진짜 변화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바꾼 거였어요. 공장 인근 상가도 둘러봤습니다. 3년 전에는 없던 가게들이 생겨났어요. 문구점, 식당, 옷가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늘었어요. 상인 하나가 말했어요. 덕분에 우리도 살만해졌죠.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수출액 300% 증가, 여성 고용률 200% 상승, 기술자 양성 3,500명, 불량률 0.7%.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뒤의 얼굴들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자신감 있게 일하는 여성들,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서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며 진짜 변화는 보지 못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김영은에게 말했습니다. 더 보여주세요. 전부 다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써야 할 때였습니다. 치타공에서 6개월을 보낸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정리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중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아시아 투자 모델 분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 비판으로 일관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강의실에는 150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기적입니다. 화면에 치타공 공장의 전후 사진이 떴습니다. 황량한 땅에서 시작해 현대적 산업단지로 변한 모습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이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공장만 짓지 않았어요. 학교, 병원, 주거단지까지 만들었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일반적인 해외 투자와 뭐가 다른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돈을 준 게 아니라 미래를 심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도 비슷한 강연을 했어요. 영국 학자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왜 서구 기업들은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우린 이익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동반 성장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게 결국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줬고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깎아내렸던 제가 이제는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도움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장에서 찢어버렸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도시락통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거였죠. 낡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고무줄을 보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제네바에서 만났던 한국 대표단과 연락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을 만났어요. 1년 전 제가 보고서를 찢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편지였어요. 1년 전 제가 찢었던 보고서를 기억하시나요? 이건 제 사과문입니다. 편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고무줄로 묶었어요. 다시는 찢어지지 않도록.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린 화내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들의 너그러움, 그리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신념이 감동스러웠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런던 정책연구소에서 은퇴했어요. 70세가 된 지금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글라데시에서의 기억은 생생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10살 된 손자 톰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손에는 지리 과제물을 들고 있었어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써야 해요. 어떤 나라가 궁금하니? 한국이요. 톰의 눈이 반짝였어요. 친구가 한국 영화를 보여줬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 대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소파에 앉아 톰에게 치타공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오해했던 것,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실까지.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톰.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단순히 돈만 주고 갔다면 한국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톰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더 좋은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약속하는 법을 아는 나라였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치타공에서 찍은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공장에서 웃고 있는 라시다. 품질 검사에 열중하는 하경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김영은. 이 사람들을 봐, 톰.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들 모두 한국 덕분에 꿈을 갖게 됐어요. 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처음에 한국을 미워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하게 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교만했어요. 서양만이 옳다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존경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진짜 도움이 뭔지였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톰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편견 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였죠. 좋은 생각이야, 톰.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도 함께 배워볼까? 그날 밤, 톰이 집에 간 후 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어디선가 방글라데시의 밤하늘도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썼어요. 제목은 한국 모델 진정한 상생의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었어요. 한국은 돈을 주지 않았다. 약속하는 법을 가르쳤다. 펜을 놓으며 깊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늦었지만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명의 서구학자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만의 특별한 DNA가 아닐까요? 이런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놀라운 우리나라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한국의 기적을 준비해 두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